가겠습니다. 이게 먼저 팩트부터 얘기하면요. 그 명태균 씨라는 분 있잖아요. 네네. 감독님, 그 어제 뉴스토마토가 그 지면으로 4개 면을 털어서 보도를 했는데 맨 그 4페이지, 4면에 보면 명태균은 누구인가 나와 있고 저기 사진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찍은 사진이 저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저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매체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물었어요. 명태균은 어떤 사람이냐 물었더니 감독님 그 밑에 나오죠. 저기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특별한 친분은 없다. 본인하고 특별한 친분은 없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영남 쪽 의원들하고 많이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 이따금씩 자신을 찾아와 보는 것이 전부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네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했을 당시에 그때가 2021년 5월 전당대회예요. 네네. 이준석이 파란을 일으키면서 대표가 됐던데 그때 그 사람 명태균 씨가 이준석에 붙어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이 저 뉴스토마토에 저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이름 석자 걸고 얘기한 거면 일단 뭐 무슨 그 잘못된 거짓 사실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명태균 씨와 이준석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과거에 보면요 명태균 씨가 자신의 SNS에 이준석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여러 장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이 명태균 씨가요. 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뭐 대표이사 뭐 이렇게 또 된 적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 6월 29일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2022년 6월 1일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잖아요. 네. 당선되고 한 달 후인 6월 29일부터는 요 미래한국연구소의 본점 소재지를 김영선 의원 지역구인 창원 의창구로 변경을 합니다. 네네. 사무실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명태균과 누구냐? 이준석의 관계예요. 이준석의 관계인데 그 밑에 부분입니다, 감독님. 이 명태균이 이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오너였는데, 근데 그 이준석이 6월 11일 날 전당대회가 열렸네요. 제가 착각해서 5월이 아니고 2021년 6월 11일 날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이준석이 나 당대표 한번 나가볼까 하고 출마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게 한 2달 전이 4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미래한국연구소가요.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그 경제 매체 있잖아요. 거기하고 공동으로 해서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요. 4월 18일부터 정례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이준석이 그래서 4월 13일에 출마할 수도 있다 하다가 5월 6일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5월 6일에 출마 선언했더니 이틀 후에 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가 공동으로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준석이 포함된 최초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네. 그 결과가 지금 저 그래프로 나와요. 나경원 18.5%, 네네. 이준석 13.9%, 주호영 11.9%, 김웅 8.2%. 그러니까 이준석이 일약 그냥 출마 선언하자마자 5차 법인 내 2위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주호영 후보보다도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야 이거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빵선인 이준석 30대 이준석이
주호영보다 더 나오고 나경원 거의 뭐 따라잡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게 이제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해서 한 첫 번째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저게 언제 5월 8일이죠. 첫 번째 조사가. 그럼 두 번째 조사도 당연히 정례 조사를 했으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감독님 두 번째 조사를 한번 볼까요? 예. 적어 보세요. 법정님. 이준석이 그냥 1위로 올라가 버려요. 예? 야, 이거는 며칠 날 한 거예요? 날짜가 15일 날. 그러니까 5월 10날 1차 조사를 하고 조사 일자가 5월 14일로 나오네요. 5월 14일 날. 그러니까 이게 보통요 참 재밌는 게 네네. 보통 암만 그 간격을 짧게 잡더라도 일주일 상관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나흘 후에 했어요. 나흘 후에. 네네. 5월 10날 1차 조사하고 5월 14일 날 2차 조사를 했는데 그 나흘 만에 이준석이 나경원을 역전을 합니다. 뭔가 작전이 있는 거. 이준석이 20.4%가 나오고요. 네네. 나경원 15.5% 2위를 그냥 속절없이 밀립니다. 네네. 주호영이 12.2%. 주호영은 1차, 2차 똑같이 3위예요. 자, 법전님 뭘 네네. 느끼셨습니까, 저기서? 저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첫 번째 들었고, 네. 두 번째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 하셨으니까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터지고 뭐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 지금에 와서 또 드는 것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하고 저 명태균이라고 한 사람이 보통 관계는 아니었겠구나. 일단 아. 그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여론조사, 저 5월 14일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저게 저 때부터 이준석 돌풍이 본격화됩니다. 네네. 이준석 돌풍이 본격화돼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당원 투표가 뭐 70%고 뭐죠?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네네. 그 30%였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한테 좀 졌는데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많이 이겨가지고 네네. 그 당원 투표에서 진 거 다 거기 메꾸고 나서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당대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없이는 이준석 당대표 탄생은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 아니 당장 저부터도요. 네. 저 때부터 이준석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준석이 영선인데 네. 김영선 의원 말고 네. 영선 뭐 마이너스 3선도 뭐 그랬지만 그렇죠. 어쨌든 당선된 적이 없으니까 영선 아니었겠습니까? 이준석이 젊은 사람이고 국회의원 한번 안 해본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 재미있겠네. 그런 생각 저도 저 때부터 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방송 좀 나갔었으니까 방송에 나가서 국민의힘 저런 사람이 당대표 돼가지고 변화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도 스피커로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지금 솔솔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뭐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 저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인지 뭔가 좀 무슨 작업이 들어간 건지 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네네. 알 수가 없으나 여하튼 저 여론조사 빼놓고는 당시 이준석의 돌풍과 당선을 설명할 수가 없다. 네네. 그것만큼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객관적인 팩트로.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네. 한동훈 대표는 여론조사나 네. 그 다음에 당내 그 당원들 똑같잖아요. 사이의 선거나 네. 똑같았잖아요. 63 똑같았어요. 거의 비슷했단 네, 말이에요. 거의. 네. 하지만 이준석과 나경원은 정반대였어요. 반대였어요. 그때 나경원이 이겼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항상 아쉬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요 원래 그 당원 선거에서는 이겼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뒤집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그 당시 나경원 후보가 질 수 없었던 것을 어떤 뭐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뒤치기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저는 조금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등으로 나타났을 때 이준석이 뭐 2등이나 해? 이준석이 혹시라도 나경원 뛰어넘으면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약간 언더독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네네. 그게 됐다가 이준석이 진짜 나흘 만에 이제 1등으로 올라서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지? 이준석 대단하네? 그러면서 이 심리가 그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네네. 이른바 그때부터는 밴드웨건 그 현상이 나타나서 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 30% 반영이라고 하는 또 70% 당원 투표에서는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을 거머쥐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만든 1등 공신이 명태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는 없겠죠, 법사님.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그 어둠의 그 세력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역시 또 따로 있었구나. 그런 다음에 네. 제가 그 모두의 사필 규정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천망회회 소위불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비밀이 없구나. 아, 그렇죠. 다 드러나는구나. 만약에 지금 저런 공작이 없었으면 네. 김영선 전 의원 상대로 한 저런 공작 같은 것들이 없었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이게 몇 년 네. 전 일이냐면 3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2021년 5월, 6월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24년 지금 9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난 3년 넘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포함해가지고 까맣게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결국은 또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전 또 그런 참 그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중요한 팩트. 우리 어벤져에서 최초로 이제 이 잘 좀 그 저희들 자료 저희 그 김 감독님이요. 저거 PNR 조사 찾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많이 좀 응원 메시지 좀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2022년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해서 5월 10일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 네네. 그 한 두 달 동안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 전날 또 취임날 저 김영선의 공천이 발표가 됩니다. 네네. 그때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보궐선거도 있어요. 그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7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재명도 그때 송영길 5선한 그 개양 의뢰가고 배치단 거 아닙니까? 송영길 바보 같아요. 지금, 어?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네. 그 7개 지역구 중에 한 군데가 창원 의창이었어요. 네네. 근데 대통령 취임하는 5월 10일에 발표가 됐는데 김영선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김영선은 15대 16대 초선 재선은 비례대표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17, 18 네네. 그거는 저기- 경기도 일산에서 두 번 했어요. 고향에서 했죠. 네네. 경기도 일산, 네네. 고향 중에 일산 쪽이에요. 네네. 그래서 내리 사선한 거예요. 15, 네네. 16, 17, 18. 그러다가 내리 굶었어요. 네네. 내리 한 10년 굶었어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창원 의창 보궐선거 후보 김영선 딱 나오니까 네네. 그 당시 국민의힘 사람들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네. 왜? 비례대표 두 번에 일산에서 두 번 한 사람이 고향이 마산이래지만 네. 마산이 창원하고 통합돼 갖고 이제 창원 통합시가 됐지만 네. 마창진 이렇게 됐죠. 마창진. 근데 저기 의창은 마산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창원 의창 그 지역구에 김영선 쪽에는 저 연고도 없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저기 되느냐 이거예요. 네네. 사람들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그랬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영선이 5선 했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그 당시 그러니까 요번 이제 금년 4월 이제 총선은 김영선 의원은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칙에 입각한 처리 컷오프가 됐고 네네. 그 이후에 그 이제 칠불사에서 모여서 뭐 개혁신당하고 뭐 했다 이게 있는데 네. 그거 전에 이 보궐선거 2022년 보궐선거에서 될 때 그 당시에 당 대표가 누구였죠? 이준석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당시에 그때 이준석이었구나. 그럼요. 그때 당 대표가 이준석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뭐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이 뭐 대통령한테도 전화했다, 여사한테도 전화했다. 네네. 그랬더니 거기서 김영선 말이 나왔다. 그래서 마치 된 것처럼 하는데 그때 당 대표가 이준석이에요. 그러면 이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김영선 부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전 말 못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2022년 공천의 그 실상도 이제 드러나야 되고요. 네. 더 웃긴 건 네네. 요번에 여하튼
한동훈 비대위에서 원칙 처리되고 컷오프 됐잖아요. 네네. 그 김영선이 누구를 찾아가요? 네네. 이준석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껴요? 네네. 명태균이 끼잖아요. 2월 29일 지리산 자락에 있는 칠불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네 명이 모여서 비밀 회동을 합니다. 네네. 그 네 명이 김영선, 명태균, 이준석, 그다음에 누구예요? 천하람. 아니 네 명 아니에요. 네네. 그림이 다 나오지 않아요? 뭐 칠불사 깊은 밤에 뭐 풍경 소리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는데 네. 저는 진짜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준석이 그때는 당 대표에서 쫓겨난 상태였을 것 아니었는가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이 계속 주장한 게 뭡니까?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런데 자기가 쫓겨났다. 네.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 네. 이야기였으니까. 그런데 그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졌던 게 보궐선거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궐선거에도 당대표 이준석이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습니다. 자기를 5선이나 시켜준 0선을 5선으로 만들어준 그 정당에다가 어떻게 총선을 앞두고 야, 그 다음에 그 총선이 어떤 총선이었습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총선이었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위태위태했던 그런 총선이었는데 그것도 비례대표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 등 뒤에다가 칼을 꼽는다. 네. 그다음 만약에 김영선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뭐 개혁신당 대표하고 짝짝꿍 이해관계가 딱 맞아가지고 네. 만약에 영부인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를 네. 빵 하고 이제 뭐 선거를 갖다 뭐 한 열흘 뭐 보름 전에 딱 터뜨렸다. 네. 뭐 지난번에 신앙님 뭐 윤석열 커피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랬으면은 그러면 진짜 200석 범야권 200석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치를 갖다 더 하고 싶고 아무리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어도 저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준석 대표는 뭐 자기 쫓겨났으니까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진보가 지금 무도한 진보인데 어떻게 저런 모의를 갖다가 칠불사에서 할 수가 있었는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팩트 알아야 될 게 저 뉴스토마토 그 단독 보도하는데 박형광 기자라고 나옵니다. 네네. 이 박형광 기자가 어떤 정치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저희들이 좀 추적을 해봤거든요. 네네. 네, 또 재밌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네. 윤석열 후보하고 불화를 빚으면서 가출을 몇 번 했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죠. 네네. 두 번 했을 때 네. 1차 가출이었던 그때였던 걸로 보여주는데 전국을 뭐 여기저기 돌아다녔잖아요. 네네. 어디 부산도 갔다가 어디 뭐 제주도도 갔던 것 같고 그때 아주 소수의 기자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숙직을 같이 합니다. 네.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요번에 단독 보도한 박형광 기자입니다. 그건 또 어떻게 또 찾으셨어요? 네, 다 뭐 여의도 바닥은 좁습니다. 안테나만 잘 세워서 이렇게 보면요. 네네. 참, 조사하면 다 나오네요. 네. 네. 그게 참 재밌잖아요, 이게. 예. 근데 지금 이 보도로 인해서 가장 곤혹스러워진 게 누구냐? 다름 아닌 이준석 의원이에요. 네네. 이준석 의원이 지금 거의 멘붕이 돼 있다. 네. 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퍼져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네. 다 숨겨야 되는 일들이 드러나선 안 될 일들이 그러니까 이번 4월 총선뿐만 아니고 지난 2021년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도 네.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다 빵빵하고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유탄을 자기가 맞게 된 그러한 꼴이 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오늘 저 이준석 의원이 뭐 언론에 문의가 많아서 뭐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하면서 칠불사에 간 경위와 시간 해갖고 나름대로 쭉 써놨는데 지금요 이게 불똥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서 이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 원칙 처리 컷오프된 김영선 간의 추악한 공천 밀실 거래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의원님은 훨씬 더 잘 아시지만 옛날에는 비례대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전국구였잖아요. 전국구. 그런데 그 전국구에서 배지 달고 싶으면 그 당시 돈으로 뭐 30억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공천 헌금이 막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런 식으로 공천 돈 차라리 돈 받는 게 낫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그 뭐 자료 같은 거 공작하는 자료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1번 달라 아니면 3번이라도 달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요. 국민의힘에서 무려 5번이나 배지를 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이 몸담던 정당에 그 등 뒤에다가 칼을 꽂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 거래 자료를 갖다 내면서 이걸 어떻게 딜을 갖다가 할 수 있나. 그다음 어떻게 또 자기가 그 대표로서 있었던 그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딜을 하려고 할 수 있었는가. 그렇죠. 저는 이거는 진짜로 뭐 정치인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그 인격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네네. 이게 그 법적으로 저 칠불사회동이 뭐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지만 성사가 됐으면 저 법적으로 뭐 법 위반인지 이걸 떠나서 네네. 어떤 우리가 이 상식적 기준으로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사라져야 될 추방되어야 될 구태 정치 중에 그거 아닙니까? 네네. 야, 너 뭐 내가 유리한 거 뭐 폭로해주면 내가 뭐 한 자리 줄게 하는 식의 이런 그 밀실 거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이제 진상이 조만간 드러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면 네. 개혁신당은요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당명을 바꾸면 돼요. 당명을. 개혁신당에서 네네. 수구신당으로. 수신다. 네, 수구신당으로 네네. 당명을 바꾸면 됩니다. 아, 젊은 사람이 더 하네 지금. 예, 더해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딱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처음에 이 공격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영부인이 공천에 관여하려고 한 것이다. 네. 이런 포인트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제가 딱 캐치한 게 있었어요. 그 공천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김종인 위원장의 사모님. 예. 그러니까 김영선이 예. 누구 찾아갔습니까? 김종인 그 뭐 그때는 뭐 공관위원장이었어요. 네. 뭐 어쨌든 공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찾아가다 안 되니까 누구 찾아갔다는 겁니까? 3호. 사모님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네. 사모님이 저기 김영선 그 1번 줍시다. 아니 1번 좀 그렇고 3번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김영선 3번 줬겠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모가 그 공천에 영향을 미쳤던 정당은 이게 국민의힘입니까? 이른바 개혁신당입니까? 저는 이것도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뭐 계속해서 뭔가 추가적인 게 나올 겁니다.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따끈따끈한 정보를 수집해서 또 여러분들께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